반갑습니다. 저는 그 광주센터에서 크라우드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강성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 10월 7일 금요일 문버디 제7강 디파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디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이 뭐 디지털 파이낸스인가, 뭐 디지털 금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무지했죠, 사실은. 근데 이 디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기존의 금융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 KYC 인증,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디파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특별히 기존의 금융권에 접근하기 힘든, 그죠?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면 후진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 어, 인터넷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어,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디파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디파이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래닛 IX에서 그 IXT를 열심히 모으고 그걸 폴리곤 매트하고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파는 행위, 이러한 행위, 그리고 플래닛 IX 그 사이트에 IXT를 뭐 스테이킹하는 행위, 또 뭐 테리토리를 스테이킹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디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디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탈중앙화 금융을 디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파이 반대말은 중앙화 금융이겠죠. Centralized Finance, CEFI라고 합니다. CEFI.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했으므로 이것이 많은 사람 신금융이죠, 신금융. 이 신금융 디파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리기관 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앱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전용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은행의 기능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 집중식 금융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하기 힘들잖아요. 요새 대출 이율도 높고. 이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좀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따지는 게 많아. 응? 이 사람이 얼마나 신용이 있으며 얼마나 배경이 뚜렷하고 얼마나 가진 재산이 있는가 등등을 꼼꼼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대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신용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아니고는 중앙화된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굉장히 각광받는 소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시민에게는 해로운 것으로 입증된 것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등장을 한 거죠. 디파이는 뭐 금융상품 내용, 사용자 거래, 대출 및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단일 관리 기관에 의해서 모니터링되고 승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디파이에 대한 개념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 어디서 보셨어요? 이 그림. 이 디파이, 이 그림. 이 블록체인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상호 간의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니까 이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하고는 해킹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은행에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모여 있는 것, 이것을 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하고, 디파이는 이렇게 분산돼서 각 사람들의 거래 원장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를 디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화의 그렇죠. 분산화의 기본 목표는 사람들이 자금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 이동에서 모든 권한을 제거해버린 것. 그것을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투자자가 자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에 의해서 내 자산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탈중앙화 금융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개발자에게도 물론 유익하겠죠. 금융산업의 탈금융화. 중앙집중식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0원을 빌려줬으면은 내가 B라는 사람하고 100원을 거래했던 그 거래 원장, 그 가장 최소 단위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이 바로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단어들을 풀이하면은 디파이를 이해하시는데 좀 유익하실 거예요. 디파이 대출 플랫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출,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금, 응?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돈을 불리거나 뭐 이자를 정해서 내가 적정 가격에 사고 팔거나 이러한 모든 그 경제 행위가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 금융 시스템이 탈중앙화돼서 나의 온전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파이 대출이 디파이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디파이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 한 개가 있으면 너무 개수가 큰가? USDT가 100달러가 있다고 칩시다. 100달러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3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배, 300달러를 빌릴 수도 있고 500달러를 빌릴 수도 있고 많으면 50배까지. 10달러가 있으면 250달러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나의 자산인 것처럼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거래에서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250달러를 내가 빌려가지고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은 그냥 250달러 갚아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취하면 되는데 250달러를 빌려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10달러 이상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10달러 손해가 딱 났을 때 대출은 딱 끊겨버리고 다시 재산이 회수가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그러니까 적정하게 지켜서
적정한 선에서 빌려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채택을 해야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수익률을 정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내가 20% 이상이 올랐을 때는 팔고, 또 10% 이상 손실이 났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청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10% 이상 떨어지면 청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담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가치가 지정된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담보를 모니터링하면은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0만 원 있는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파이, 유니스왑이나 디파이 거래소에서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4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절대 100만 원 이상은 잃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으면은 그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바이낸스에서도 가능하고 거래소에 가보면 곱하기 3, 곱하기 5, 뭐 곱하기 25 해가지고 자기가 자산을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액수의 몇 배만큼의 자산을 빌리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파이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증이나 소득증명이나 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암호화폐를 빌려서 얻는 이자 수익 외에도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디파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플래닛 IX에서 그 IXT를 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 그걸 지갑에 넣고 사용하는 행위들, 그걸 보관하고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모두 디파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융이나 경제 활동을,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풀어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 실생활에 인접해 있죠. 내 실생활에 인접해 있는 걸 적용을 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KBS 라디오 90.5, 광주는 90.5MHz인데 90.5에 고정을 해놓으시고 아침 8시부터 김방희 교수가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홍사원이 진행하는 것, 그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이 상당히 올라가실 겁니다, 아마. 디파이를 사용하면 특정 마감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출을 하면은 이자 납입일이 따로 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24개월 장기 대출을 하면은 25일 날 매일 이자 납부를 하고 뭐 분리상환해서 해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일정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일정이 딱 중앙화된 금융에서는. 근데 그것이 일정이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연하게 자기가 갖고 싶을 때 받고 빌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을 그리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느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은 고금리로. 이 대출은 저금리로 빌리는 겁니다.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고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디파이 프로토콜 내에서는 비교적 쉽고 간단합니다.
더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스테이킹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IX 스테이킹을 한번 해보면 이자율이 뭐 많죠? 그죠? 투명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거래. 그 국제 거래, 이게 국제적으로 송금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100달러 송금하면 4, 5달러, 3달러에서 5달러 정도는 수수료로 내야 되니까 이건 뭐 눈뜨고 코베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아프리카로 전송하는데 트론이요, 트론. 응? 트론 전송하는데 100개를 보내건 200개를 보내건 1000개를 보내건 10,000개를 보내건 1트론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투명하고 안전하고 수수료가 적은 거래를 제공하는 게 디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화된 공급망과 국제교역, 국제무역에도 상당히 안정되게 작용을 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송금이 되고 확실하게 송금이 되고 그 기록들이 거래한 기록들이 확실하게 원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거래가 되겠죠. 굉장히 투명한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의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축통화, 국가의 어, 그 원화나 뭐 엔화나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자국어 화폐, 법정 화폐를 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취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은 자국에서 정치인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화폐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검은 돈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달러가, 엔화가, 원화가 검은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옆집에 주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고 5만 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유통 경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어느 주소에서 채굴이 됐는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한 화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항상 상당히 적게 나가니까 좋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디파 스테이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하면은 또 이자가 나온다. 이것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화폐에 비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로 사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시장 하락이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뭐 심하게는 100%도 막 왔다 갔다 하고 200%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암호화폐잖아요. 하지만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안정화된 코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끼치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이 시장 변동성이 딱히 단점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돈 세탁, 중앙 당국이 개입을 정당화할 수만큼은 충분히 큰 자금 세탁을 스캔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거죠. 탄압한다고 해야 되나, 억누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검은 돈으로 흘러가서 이 돈들이 어느 누구 검증도 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국가 경제에 위해가 된다라고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결론! 디파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를 직접 탐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 분산형 앱 구축, 스테이킹에 관한 관심이 있더라도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디파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디파이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잘 들으셨, 좋은 시간이셨는가요? 짧게 20분. 항상 연구를 수행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란 무엇인가? 탈중앙화 거래소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 가장 인기 있는 탈중앙 거래소가 어디인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철저하게 피어투피어, P2P입니다. 이 P2P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고객과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어? 내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상점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것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P2P 거래에 있어서 중앙관리기관이 없는 것, 그것을 중앙집중식 거래소라고 합니다. P2P는 많이 들어보셨죠? P2P 그 금융하다가 그 드래곤, 뭐 몽키 뭐 이런 거 하다가 돈 좀 많이 날리는 분들 좀 있으시죠? 저도 거기에서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걸 해요, 사람들이.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되더라고. 이게 분명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분명히 터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유니스왑, 스시스왑 다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에 그 가입을 하는데 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든지 뭐 전화번호를 넣으라든지 이메일을 넣으라든지 이런 거 없죠. 그냥 가입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웹3 지갑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어? 암호화폐를 바꿀 수도 있고 USDT 갖고 암호화폐를 살 수도 있고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탈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안 합니다. 어?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탈중앙화 거래소 우순인데 뭐 유니스왑 1등이고 DYDX 그다음에 팬케이크 스왑 그다음에 뭐 무슨 덱스 카인 프로토콜 뭐 많습니다. 유니스왑 이게 저 탈중앙화 거래소의 순위입니다. 유동성 프로 자금은 유동성 공급자의 개인적인 기여에서 나옵니다. 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이나 뭐 팬케이크스왑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낸스에다가 내가 뭐 비트코인을 뭐 10개를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것을 따로 스테이킹을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거래에 의해서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근데 이 유니스왑 같은 데에다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다른 토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동성의 공급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의 공급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규모가 내가 입하지 않은 것만큼 어?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많이 나온다. 내가 다른 걸 뭐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 탈중앙화거래소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탈중앙거래소 덱스라고 하죠. 탈중앙거래소를 사용하는 이유.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 KYC나 뭐 인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빠른 액세스가 가능하다. 그죠? 뭐 음, 음, 구글 OTP를 할 필요도 없고 이메일 인증을 할 필요도 없고 전화 인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도 바로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해보셨잖아요. 어디에서? 비트킵에서 비트킵에서 USDT, IXD를 USDT로 바꿔보시고 뭐 같은 체인이 아닌데도 트론으로도 바꿔보고 해보셨잖아요. 아무런 뭐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냥 거래는 P2P로 이루어져 맞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 데이터가 아무래도 덜 노출이 되겠죠. 탈중앙거래소는 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자체로 가지고 있는 토큰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중앙거래소에서 돈을 빌린다는 건 다른 사람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대출 이자를 또 받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덱스를 사용하면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앙집중수익 거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팅이 분산되어서 공격 가능성을 줄입니다. 호스팅이 종종 분산되어 공격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체인별로 여러 군데가 분산이 돼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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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로부터 공격이 조금 괜찮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거래쌍이라고 합니다. 거래쌍.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폴리곤 체인에서 폴리곤 매틱과 IXT를 거래하는 것. 그죠? 때문에 원화산 거래쌍을 생성할 수 있다. 분산구조는 전례 없는 부호 창출 기회를 열어준다. 이 분산구조는 전례 없는 부호 창출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그 IXT하고 매틱하고 1,000원 정도로 동등한 시절이 있었죠. 그죠? 가격이 거의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매틱이 1,200원 정도 하고 IXT는 700원 정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만약에 IXT와 매틱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틱을 IXT로 많이 바꿔놔야겠죠. 그죠? 매틱은 가치가 1,000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IXT는 1,000원으로 올라갈 것이니 이렇게 교환을 해놓는 게 낫겠죠. 근데 IXT가 거래소에 상장했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는 뭐 5,000원 했다가 이제 쪽 떨어졌는데도 2,000 몇백 원, 3,0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꽤 장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매틱이 얼마였어요? 그때 매틱이 6, 700원 했었거든요. 응? 그때 이 IXT를 매틱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은 지금은 두세 배 이익을 얻었겠죠.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촉이 좋은 사람들은 그잖아요. 촉이 좋던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 벌었겠죠. 반대로 우리 IX가 처음 출시됐을 때 플래닛 IX에서 매티그 가치가 엄청 높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IXT를 대량 매틱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IXT보다 매틱이 지금보다는 매틱이 한 2,000원 정도 했고 IXT가 1,000원 정도 했으니까 2배 이상 가치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때 바꾼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광주센터에서는. 저희 뭐 파트너들도 그러고.
좀 아깝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이런 기회들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토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고 그 토큰이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바꿔놓으시면은 나중에 상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겠죠. 사상 최고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유니스왑. 유니스왑이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로 알려져 있어요. 기본 토큰이 UNI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유니스왑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토매틱 마케팅 메이커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대출을 해주는 사람, 음? 대출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용자,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받아들이는, 유동성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 이 상호 간의 작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AMM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에게 이자가 지급이 된다. 이 보상은 그 탈중앙 거래소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하면서 약간의 차액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데 이 유니스왑이나 뭐 팬케이크 그 UNI 토큰이죠. 유니스왑의 토큰이 UNI고 팬케이크 스왑의 토큰은 뭐 케이크이고 이러한 것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응? 작년, 재작년에 아마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수익농업, 투표, 유니스왑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이제 이 수익농업을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파밍, 일드 파밍이라고 하거든요. 일드 파밍. 1년 수익을 얻는 건데, 음,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정신없이 카톡을 보내네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앱 탐색 한번 싹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됩니다. 팬케이크 스왑. 팬케이크 스왑하고 유니스왑하고 다른 점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팬케이크 스왑은 바이낸스, B10, 바이낸스 체인에 기반을 두고, 스마트 체인에 기반을 두고 진행이 된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더리움 체인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동되는 원리나, 탈중앙을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음, 음, 똑같죠? 뭐 일드 파밍 이게 뭐 아까 농업 풀 그다음에 뭐 전통적인 복권 이런 것 스시 수압 스시 수압은 이것도 저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건데요. 어, 이것이 이제 온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예치해 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이 이런 대출 프로그램들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시 수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결론! 투자자 또는 거래자로서 목표를 갖고 분산형 거래소에서 집중 거래소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분산형 거래소가 집중 거래소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뭔 말이에요? 돈을, 이게 암호화폐를 바이낸스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응? 유니스왑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주요 장점은 은행 계좌와 필요 AMM이라는 점입니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오토매틱 메이커,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이 역할을 응? 자동화된 그 시장의 이 역할들 은행 계좌나 중재자나 판매자의 제3자 제공업체 요 모든 역할들을 이 탈중앙거래소가 직접
해낸다는 거죠. 자, 스테이킹 수확량 유동성 3자 개입을 완전히 우회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을 완전히 우회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거래소 실사 및 프로토콜 안전망을 잃게 된다. 돈 많은 사람들, 우리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플레이다 X도 아시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도 벌 것이고, 우리가 또 C1 주식이 수합이 되면은 또 그 로열티 포인트가 NFT로 전환이 되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믹스터 플러스의 NFT들이 가치를 발휘하면은 또는 뭐 플래닛 X들이 가치를 발휘를 하면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현금화하셔서 통장에다 넣어 두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찾아 쓰시되 은행에다 돈을 넣어 놓는 것보다는 여기 탈중앙거래소에다가 뭐 USDT 변하지 않는 USDT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죠. 뭐 환율이 천정으로 막 솟고 있지 않습니까? 1500선 금방 무너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1400까지 갈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더군다나 현 정권 하에서는 환율 방어를 한다는 것이 그닥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주식도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죠. 지금 전 정권에서 3천 갔던 게 지금 2,200까지 떨어졌고 이 주식이 회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시장이 살아날 조짐들이 안 보이니까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식보다는 그래도 이쪽에다가 포관을 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서 연결하고 자,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 메타마스크 지갑 설정 방법, 고급 기능 활용 방법. 근데 우리는 메타마스크보다 비트킵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메타마스크는 진작에 있었던 지갑이고, 비트킵은 최근에 등장한 지갑이긴 한데, 이 시스템, 어, 작동 원리가 메타마스크나 비트킵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메타마스크는 그 토큰을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한정이 돼 있죠. 근데 비트킵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인이라는 게 많죠. 일단 전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은 BNB 체인, 이더리움 체인, 폴리곤 체인 요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그 비트킵 네트워크에서 진짜 좋은 건 트론 체인이 여기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게 트론과 BNB 체인과 또 이더리움 체인과 트론 체인과 이것이 상호 교환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메타마스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웹3 지갑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6년 콘센시스에 의해서 설립된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더리움에 기반을 했으니까 이더리움과 폴리곤과 BNB와 이더리움 체인에 기반을 한 그러한 네트워크만 들어와 있죠. 뭐 거의 대부분 네트워크들이 이더리움에 기반을 했긴 했지만 무료로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하죠.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편하죠.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파이의 전문가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디파이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디파이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해가는 올리 어댑터들이에요, 사실은. 예? 플레인 X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뭐 저 테리토리를 만들어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뭐 그 뭐야 NFT를 그 랜드마크를
스테이킹을 해서 돈을 받든지 스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우리는 디파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 갖고 부를 얻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은 어, 사실은 폴리곤 매틱과 IXT 요 두 개만 적절하게 왔다 갔다만 해도 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정말로 매틱 많이 가지고 계시면은 매틱으로 IX를 바꿔놓는 게 상당히 좀 이롭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지갑과 호환성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액세스 디파이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지갑 설정 방법 이건 다 해보셨잖아요.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열어서 중요한 건 이 크롬 브라우저에는 확장 프로그램 내에 메타마스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를 설치를 하실 때 아니면 비트킵을 설치를 하실 때 비트킵.io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io에 원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검색을 하셔야 되냐면은 크롬과 메타마스크를 동시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비트킵도 마찬가지예요. 비트킵, 크롬 두 개를 동시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비트킵을 그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트킵만 해놓으면은 그 휴대폰에 깔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잘 안 뜨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롬 사이트에서 크롬과 비트킵 같이 검색을 하시고 크롬과 메타마스크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지갑의 본체가 뭐라고요? 지갑의 본체가? 지갑의 본체는 ним모닉 12단어입니다. 비밀 복구 문구. 이건 정말 뭐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보관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잊어먹어도 되고 다 잊어먹어도 돼요. 12자리 비밀번호, 12자리 문구, 비밀 복구 문구, 이 시드 문구만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고 자기만 알 수 있는 장소에다가 잘 보관해 놓으시면은 내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자, TF 그러니까 뭐 스시 수압과 연결하는 방법 커넥트 월렛 누르시면 됩니다. 비트킵도 커넥트 월렛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 초기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메타마스크 뭐 월렛 커넥트 이렇게 코인베이스 월렛 이렇게 뜨는데 메타마스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트킵도 같은 뿌리인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를 누르시면은 비트킵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유니스왑이나 스시 수압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 추가하는 방법. 코인 추가할 때는 이렇게 지갑에 추가를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 이름, 그 다음에 RPC 주소, 아이디, 심볼,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더 스캔, 뭐 아니면은 뭐 폴리곤 스캔 이런 거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눈사태,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네트워크 이름이 아발란체고, 그죠? 아발란체 네트워크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소는 요런 주소고, 그죠? 여기 체인 번호는 기네요. 43114고, 통화 기호는 이 눈사태 네트워크가 AVAX. 여기 적용이 안 돼 있나 봐요. 원래 그 AVAX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이거 이제 블록 익스플로어는 내 자산이 그러니까 아발렌체 이거 AVAX의 자산이 흘러가는 유통 경로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폴리곤 스캔입니다. 폴리곤 스캔. 폴리곤 스캔.io, 폴리곤 스캔.io 그걸 즐거찾기에다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내 자산이 처음 IXT가 에어드랍 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거의 1년 다 돼가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 있는가 싹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엑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 자산이 좀 이상하다. 어?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좀 빼먹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든다면은 polygon-scan.io 들어가셔가지고 쫙 빼보시면은 내 자산이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며칠 전, 며칠 전, 며칠 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브리징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시죠? 메타마스크에서 뭐 이거 뭐 폴리곤, 옵티미즘 뭐 이것이 이제 다 네트워크거든요. 개별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는 다리들. 지금은 뭐 폴리곤이 제일 스스로도 싸고 잘 나가니까 근데 뭐 폴리곤이 등장하기 전에는 얘네들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었었겠죠. 폴리곤은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더스캔. 이더리움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더스캔 들어가시고 폴리곤 체인을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폴리곤 네트워크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갖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비트킵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도 비트킵도 안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압 탈중앙 거래소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비트킵은 수압을 할 때 유니수압하고 자동 연결이 돼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디파이의 실전 전략을 알아보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디파이의 실전 전략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돈을 확실하게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 그 전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확실하게 내 주관 안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제 TVL이라고 그 시장에서 얼마나 디파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가. 어마어마하죠? 18년, 17년, 20년으로 쭉 올라갔고 정점을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디파이에 몰리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기서 설명할 게 많은데 DCA입니다. DCA. 달러 비용 평준화. 어? 달러 비용 평준화. 뭔지 좀 기억이 나세요?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매달 10일 날 100달러치, 매달 10일 날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겠다. 매달 10일 날 1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사겠다. 그래갖고 그걸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사갖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간을 두죠, 이제. 10만 원씩 정기적금을 붓 때 그걸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뭐 전에 강의 들으셨죠? 3,000배? 5년 만에? 최근 5년 만에 8,000배가 3,000배가 그렇게 벌었다 그러죠. 이게 매달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한 토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걸 보고 달러 비용 평준화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적금이라고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호들이라고 합니다. 호들. 가지고 안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IXT 보유하면서 현금 안 시키고 열심히 쥐고 있는 분들, 그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전부 다 호들러라고 합니다. 호들러. 응? 안 팔고 지키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덱스 투자. 인덱스 투자는 뭐냐면은 ETF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응?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응? 뭐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한다든지. 응? 그래갖고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고 이 ETF, 인덱스 펀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는 뭐 크기나 변동성이나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디파이 퍼스 지수라는 것도 있고 뭐 메타버스 인덱스도 있고 뭐, 뭐 신세틱 SPY, STPY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퍼스 지수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죠.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증권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에 따라서 증권회사가 판단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 그걸 인덱스 투자라고 합니다. 이 수학양농업은 대출해주고 받는 것 유동성 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차이 빌려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 스테이킹 하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스테이킹 하이 개념으로.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디파이 대출 플랫폼. 디파이 대출 플랫폼. 여러분들 이제 뭐야 그 비트코인보다 비싼 토큰 있는 거 아세요? 비싼 코인 있는 거? 그 지금은 그 주식 거래창에 암호화폐 거래창에 잘 안 등장하는데 예전에 연 파이낸스라고 많이 등장했죠. 그죠? 1억이 넘었어요, 그거. 이 연 파이낸스. 연 파이낸스 이거요. 얘네들이 뜬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대출 플랫폼이었어요. 거의 독보적인 디파이 대출 플랫폼으로 처음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지금은 뭐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비트코인보다 더 비쌉니다. 왜? 가격 개수가 36,666개밖에 안 돼. 하여튼간에 뭐 시총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한참 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인가 120등인가 된다고 하니까요. 뭐 한 개가 워낙 비싸 버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플랫폼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플랫폼의 순위입니다. DAI 뭐 등등등등. 유동성 채굴. 이건 뭐 대출 수확량농업 그 대출의 하위 경영으로 간 이게 여기서 보는 거 뭐냐면은 그 대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된다 라고 하는 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데이 트레이드 가면서 막 넣다 뺐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지 말고 호들러가 되라. 호들러가 되라. 그 암호화폐를 꽉 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문버디에서 공부하고 있는 투자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너희들 막 그냥 돈 넣다 뺐다 해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막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스테이킹을 해놓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SCA가 달러 평준화 투자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사놓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큰 돈이 되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기업 예산을 편안하게 맞는 DCA 금액과 일정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전략. 일반 전략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의 투자의 전략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일반적으로 예산에 맞게 금액을 정해서 월간 기부를 하십시오. 그죠? 우량지수. 그러니까 우량지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30% 50% 정도 넣고 나머지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3만원, 2만원 해가지고 5만원, 3만원, 2만원, 5만원, 4만원, 만원 요렇게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편안한 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편안한 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이건 뭐 말이지? 아까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 편하게 투자하시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일반 뉴스와 가격 수준하고 디파이 완견을 차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돈 많이 버시라 이 말입니다. 이 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불마켓, 불스마켓, 베어마켓 이렇게 있거든요. 불스가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 황소잖아요. 베어마켓, 오비베스, 곰. 이 불스마켓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상승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베어마켓은 약세장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승장에서는 어떠한 포맷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하락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잘 지키고 있고 하락장에서는 팔지 말고 적당히 손절을 하긴 하되 팔지 말고 좀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충고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강성열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강성열 TV 유튜브에다가 강성열 TV 치시면 돼요. 강성열 TV를 치셔가지고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걸 이 파일을 강의 파일을 전부 다는 배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버디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 문버디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직접 들어가서 번역해 갖고 빼셔도 되고, 만약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파일이 필요하시면은 저 텍스트가 필요하시면은 강성열 TV에 들어가셔 갖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했던 텍스트를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텍스트는 다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강하고 3강은 좀 날라갔어도 텍스트는 가지고 있으니까 강성열 TV 오셔가지고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제가 다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디파이 섹터를 가리기, 사실은 마지막 섹터에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게 제일 많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간에 들어주시느라고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이걸 디파이를 두 강에 나눠갖고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좀 달려오긴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은 정기적금 하십시오. 정기적금 SCA.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하든지 2천만 원을 하든지 내가 사는 것이 만 원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떨어져서 쭉 지나가면은 상당한 돈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버디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금을 디파이 시장에서 암호화폐로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경제적인 부를 큰 고민 없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버디에서 가르쳐주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제가 음소거를 해제하고 음소거를 해제해 드렸으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 2022년 10월 17일 크라우드원 전국 중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열